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4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 나오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두 분 뵙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개문 발차를 해가지고 한창인데 지난 2주간의 국감 이용욱 선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국감을 여러 번 봤는데 참 안 좋아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국감 같아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저도 싫습니다. 믿고. 그런데 이제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점을 좀 흐리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뭐 이제 어떤 민주당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은 뭐 욕설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안 좋았고 또 뭐 최민희 과기정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감 중에 뭐 이제 기자 퇴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논란이 되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사는 한 줄도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국감 왜 이러나. 정쟁 중심으로. 네. 아니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쟁 중심으로 쓰는 게 이제 눈길을 끌고 하니까 좀 어쩔 때는 정쟁이 아니고 이제 차분한 질의가 이어지면 기사를 안 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이거 말고는 쓸 게 없는 그런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적이지 않은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국감이어서 보는 저도 짜증이 나고 국민들도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뜻 있는 여야 의원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짜증이 났겠지요. 우리 김진우 선배는 좀 2주간의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용욱 선배랑 비슷한데 저도 뭐 좋은 점수는 못 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도 뭐 국감 오래 봐왔지만 뭐 국감은 사실 이제 뭐 정책 실종되고 뭐 여야 공방만 있고 이른바 스타 의원 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 꽤 오래 전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 국감만큼 뭐 역대급으로 뭐 최악인 국감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런 아까 이용욱 기자 선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이제 너무 부각되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국감을 사실 묵묵히 이제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뭐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피감기관에게 끈질기게 자료 요구하고 밤새 가지고 뭐 질의서 작성하고 뭐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정부 예산 뭐 실패라든가 뭐 정책 집행 문제점들 파헤치는 경우도 많고 비리를 파헤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지가 않고 오히려 뭐 이 여야 공방만 부각되니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첫 국감이기도 하고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이른바 윤석열 내란 때문에 갑자기 이제 교체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감이라는 게 야당의 장인데 야당이 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내란의 강을 건널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 흠집잡기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 어정쩡한 상황이 되니까 네. 국감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뭐 정책 진행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말씀에 동의하는 게 국정감사가 정부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입법부의 행사이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자료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좀 없어 보여가지고 부실 국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계십니까? 뭐 일단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한 건 하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육성이 들린 것도 있고요. 뭐 그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이즈 마케팅을 세게 하신 건 이제 박정원 의원도 계시고 뭐 얻으려면 뭐 여러 의원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다 악명 높은 경우 같아요. 그냥 좀 그래도 하셨다고 생각되는 분은 노정면 의원님이고 네. 좀 아닌 거는 박정원 의원, 그다음에 좀 안 됐지만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좀 많이 엇나가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겠죠. 근데 이제 노정면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요한 스피커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 노정면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씨와 YTN 기자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언론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연락을 와, 드리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그렇죠. 뭐 녹취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자기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되냐고 김건희가 뭐 또 걸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도 또 파볼까 뭐 잘못 기자한 거 없냐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한 게 자기 이력서를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이게 뭐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범죄로 몰면 안 되는 식으로 이제 기자를 윽박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진짜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되게 위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YTN 매각이라는 게 김건희 복수심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노 의원 녹취 파일 공개가 그만큼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아까 그 국감 상황에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죠. 노 의원 어떤 녹취 공개가 이제 통상 이제 국감에서 의원들이 이 보여주는 가장 또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제기의 정석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노 의원이 이제 김건희 육성 발언을 공개했으니까 이 YTN이 이제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신빙성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YTN 그 주주였던 뭐 마사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이 정부 기관들이 그 전까지 YTN 이 주식 매각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갑자기 갑자기 돌연 이제 급물살을 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 의원 말대로 이제 YTN이 이제 아까 말했던 김건희 허위 이력 보도를 한 게 이제 사실 그 당시 되게 파장이 있었고 그 보도 직후에 이제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이게 대국민 사과 쇼라고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윤석열 부부한테 있어서는 이게 이제 YTN이 눈에 가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YTN 이 매각이 뭔가 이렇게 윤석열 부부의 의중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제 뭐 통일교의 그 로비 의혹 과정 중에서 수건 사업 중 하나가 YTN 인수자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어느 정도 야 이게 뭔가 구체성을 띠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김건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항상 김건희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인기 내내 좀 문제 생기면 일단 사과.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목소리가 독해지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좀.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와르 영화나 조폭 영화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면 딱 어울릴 그런 목소리로 사과를 해요. 일단 하고 나서 뒤에서는 전혀 딴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때도 나도 복수해야지 내가 너 파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사과하잖아요. 뭐 그러고 나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웠다. 약간 좀 덜 깨지는 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대선 전에 이제 대통령 아내 역할 남편이 당선되면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죠. 바로 첫 순방에 이제 그 이원모 전 비서관 그 와이프 민간인인데 막 그 전용기에 태워서 동행시키고요. 그다음에 특검 수사도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2024년에 그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뭐 이런 소리 했고 지금 나오는 온갖 보도들 보면 심지어 최운순 그 우리 저 김준우 기자 동명이인인 그 김건희의 동생 뭐 이런 사람 오빠인가요? 오빠로 오빠가 알려져 막 있는 것 온갖 같은데. 그 청탁을 받은 정황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문광희 국방하면서 놀란 게 그 왕의 의자에 앉았다. 어좌에. 예, 그러니까 그거 완전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또 그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그 영화복 관상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자는데 그 특유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배용이 또 한번 앉아보라고 했다니까. 그런 거 보면 김건희는 항상 이중적인 삶을 살았고 과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그 어제 이제 상황까지 미치는데 어제 그 의자에 앉았다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날 일인데 도대체 뭘 믿고 저랬을까? 그래서 어쩌면 계엄을 일찌감치 꿈꾼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화자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게 정말로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이런 사안의 그런 중대성을 알고 파헤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정면 의원이 그런 화자로서는 적격인 것 같은 게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무너지기까지 다양한 이제 예를 들면은 증거가 공개됐지만 특히 노정면 의원이 공개했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스모킹 건이 돼가지고 뒤흔든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라든가 그 이후에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라든가 심지어는 이번에 김건희와 YTN 기자의 녹취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되 굉장히 핵심적인 의표를 찌르는 물증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데서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이 폭로를 주도한 노정면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일단 뭐 일반인들은 YTN 앵커로 많이 알고 있고 뭐 이제 해직 기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천 출신이고 이 1994년에 YTN에 입사해서 이제 취재 기자랑 뭐 프로듀서 거쳐가지고 뉴스 앵커로도 활동했는데 특히 이제 뭐 YTN 하면 유명한 게 이제 돌발 영상이잖아요. 이 돌발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한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2008년에 이제 YTN 노조위원장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에 맞서가 싸우다가 이제 해직을 당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 매체 쪽에서 뭐 뉴스타파 이런 데서 이제 앵커를 맡았는데 2017년에 이제 YTN 노사가 협상을 합의하면서 이제
9년 만에 YTN을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뒤로 이제 곧 뭐 편집국장으로 지명된데 이 사실 이제 그 구성원들 찬반 투표에서 이제 뭐 몇 표 차로 부결이 됐고요. 2023년에 YTN을 사직하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총선 영입 이제 14호인가로 영입된 이후에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이제 인천 부평갑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이명박 정부 때 해고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복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야인으로 지낸 건데 당시에 이제 YTN 동료 기자들이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 매달 200만 원씩 줬었대요. 근데 이제 복직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급여를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나눠줬다고 한다는 것이고 그 언론노조에서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지냈고 그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굳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간들을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잘 버틴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노종면 그 의원 기자 생활했기 때문에 그 공사석에서 만난 기자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만난 적은 없고 사실 제가 출입할 때 이분이 겹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좀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강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모든 사안의 그 공격수를 자처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의 관심사가 뚜렷한데 이제 그게 방송법 개정안 등 이제 언론개혁 문제랍니다. 그래서 그 지난 8월 5일에 왜 이분이 9시간 5분 정도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한 게 되게 유명한데 이제 본인이 그 기자 시절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문제래요. 아, 오랜 철학이구나. 네. 약간 집요하게 파악하고 이제 기자 출신들이 그거 있잖아요. 사실관계. 그래서 해명까지 받아야 기사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확인을 다 따져본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당에서 들은 건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냥 의혹 제기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국감 성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의원들 사이에서 엄청 소셜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네.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 있고 좀 여담으로 말하면 그 이분이 그 노래하는 걸 정말 그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노래를 네, 좋아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자기가 콘서트를 2번 열었는데 콘서트 이름이 노정민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노정민이라는 게 노래, 뭐 정치, 민주주의. 그래서 아, 본인이 노정민. 기타 들고 네. 나와서 뭐 팝송, 잔나비, 싸이 막 다 부른답니다. 그렇게 부르고 한 번은 박찬대 의원이 와서 자기도 노래를 불렀다고. 그리고 뭐 춤은 하잖아요. 회의에서 막 회의하다 노래 막 들어놓고 본인이 막 이거 무슨 노래인데 막 이게 뭐 음. 되게 많이 노래에 대해서 좀 깊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준호 선배는 혹시 그 노정면 의원과 관련해서 뭐 기자할 때라든가 의원할 때라든가 좀 들어본 얘기 좀 있으십니까? 저도 뭐 사실 겹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YTN 방송으로 이제 사실 그분이 이제 뭐 저녁 뉴스 시간대 오래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알려주고 예전에 무슨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영화 보니까 갑자기 YTN 앵커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속보 보내는 애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인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구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특히 의원이 돼가지고 이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 부분에서 문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네. 여러 폭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기억나는 게 윤석열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맞아요. 등록지 공개한 게 상당히 인상이 남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 뭐 윤석열 부부가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 난무했지만 사실 이제 뭔가 탁 이렇게 꼭지 따는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의혹 제기는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음성이 공개된 게 이제 뭐 야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들이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가 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 이제 노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 인터뷰한 걸 예고 보니까 이제 전형적 이제 기자 특히 이제 뭐 취재 기자로서 역할을 이제 충실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녹취를 받았는데 녹취량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좌관하고 나눠가지고 본인도 들었다고 일일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노 의원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집안에 상이 있었는데 상가에서 그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이 녹취 좀 듣겠다고 해가지고 상가에서도 상가 주차장 가가지고 녹취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영선 해줄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일이다. 야 이때 잡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음성 녹취를 공개를 해가지고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발 영상 만들었던 기자이자 앵커 출신으로서 실력을 좀 유감없이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많고 그럼 딸린 보좌진들도 많으니까 공평하게 많은 녹취를 나눠서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기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보안이 또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이 내용이 중간에 누설이 돼가지고 이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본인과
보호와 그런 보안 유지가 가능한 소수의 부자진들만 듣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번 성과 보면은 좀 우리가 봤지만 이번 국감에서 의미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데 어쨌든 성과를 좀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준우 기자가 성과 얘기하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과기정통 예산, R&D 예산 그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당시 이제 아 맞아요. 경제수석 네. 비서관이 예산 10조 원으로 삭감해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배경원 부총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벽돌 쌓기 방식으로 하라. 저는 사실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필요한 예산을 밑에 깔아놓고 필요한 이제 그 기본 예산 깔아놓고 위에 하나하나씩 올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아주 줄어들 수가 있답니다. 이걸 시켰다고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식이 이제 다 대통령실이 주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벽돌 쌓기로 예산 깎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최상목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들이니까 주목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스트레이트한 기자들하고 안 한 기자들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 발언을 가지고 이거 예전에도 한 소리인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 타이밍에서 이걸 해 하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꺼내는 이 게. 사람은 약간 스트레이트 마인드로 이걸 잡아낸 게 아닌가. 그래서 국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본인 실력을 확실히 증명을 하지 않았을까. 다만 이렇게 일하는 의원들하고 아까 보좌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의원이 나서서 일을 하면 보좌진들은 좀 피곤하지도 하지 않을까. 일을 하니까. 근데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건 한 건 크게 터트리니까. 네. 이번 국감에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의원이 상중에도 녹취 듣는데 보좌진이 뭐 집에서 업무를 해태하고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주말에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감에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발언을 하거나 증거 수집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유독 이제 욕설 논란이 좀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 국감장에서 우리 언론계 선배 중에 하나인 박정훈 의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김우영은 얘기. 그거 제가 더 불나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전략으로 불러고.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죠. 그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뭐 사적 보복당하면서 이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이제 휴대폰으로 받았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게 보면 뭐 에이 찌질한 놈아라는 메시지 공개되니까 이제 박정훈 의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항의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가 김 의원이 이제 자기 멱살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문자를 자기가 이제 다 덮으려고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했냐고 하면서 한심한 XX라고 이제 땡땡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2차전도 이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러면 뭐 사과 한번 하고 뭐 사과도 좀 애매하잖아요. 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튿날 뒤인가요? 뭐 보면 국감에서 신상 발언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김 의원한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제 뭐 자기 멱살을 김 의원이 먼저 잡았고 욕설도 나중에 답장을 보냈다고 하면서 또 충돌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최민희 위원장이 뭐 기자들 다 내보내고 그 국감 중지시키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박 의원하고 김 의원이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 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싸웠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어린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지금 이렇게 감정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서로 지금 형사 고발한 상태고. 아, 그런 상황인 것 창피합니다.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취재를 하고 기사 쓰는 사람이 입장이 돼봤던 사람이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그럼 자기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 뭐 2차전 이런 것들이 언론이 얼마나 재밌게 여기고 쓸 것인지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이 이제 그 일단 이게 좀 저도 이거 상황 파악이 되게 어려워서 막 앞뒤를 막 뒤져봤는데 이게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데 일단 박정원 의원이 욕을 해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요 뒤에 서로 주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원 의원이 이 욕하는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까는 그날 박정원 의원이 이날 아침에 이제 상임위 앞서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맨날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실장이 네. 그 김일성 추종 세력이 뭐 경기동부연합과 연계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김우영 민주당이 발끈해서 김우영 의원이 이걸 깠다는 게 이제 박정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김우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김우영 그 박정훈 의원이 자기한테 찌질한 놈아 보낸 거는 자기가 그 전에 박정훈 의원의 그 장인어른 차규현 전 그 교통부 장관 문제를 자기가 이제 그분이 차규현 전 장관이 좀 이 스토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12 때 하나회 해서 뭐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쿠데타 할 때 그 선배 장성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고 이분은 5.16 쿠데타에도 관여가 된 사람이다 해서 뭐 이제 자기가 그때 상임위에서 그 영상을 까면서 이게 했는데 이제 특정하게 지목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발끈해서 이거 문제를 한번 삼은 거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찌질한 놈아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했냐면 박정훈 의원이 이제 발끈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사를 건드린 게 있으니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가족사로 해결할 문제인가 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윤석열 내란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공인이고 그러면 그걸 가족사로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는 윤석열 내란보다 더 심한 인명학살이 일어났었고 성공한 쿠데타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한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장인이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자기가 공인이니까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울컥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뭐 찌질한 놈아 서로 보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도 기자인데 진짜 얼마나 감정 조절이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결국 우리가 박정훈 의원 욕설 얘기하다 보면 장인이 누구고 장인이 어떤 사람이고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많은 되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도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확대 재생산 되는 그래서 거죠. 이건 약간 본인이 약간 미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박정훈 의원의 기자 시절이 좀 궁금해지는데 저보다는 좀 많이 선배여가지고 혹시 김준일 선배 좀 접한 게 좀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접한 것 같지 않아요. 주로 이제 아마 그 이른바 이제 국힘 쪽 취재를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동아일보 내에서 채널A 가서 앵커를 했고 그 다음에 뭐 TV조선으로 가서 앵커를 하려고 했으니까 저랑 뭐 접점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이제 채널A 앵커 하다가 이제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서 워싱턴 특파원에서 있다가 이제 채널A로 돌아왔는데 이제 아마 메인 앵커 자리를 아마 기대를 하고 온 것 같은데 아마 회사 뭐 이런 뭐 권력 관계 문제 때문에 이제 메인 앵커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TV조선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꽤 쌓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TV조선도 바로 사직하고 한 1개월인가 2개월 만에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해가지고 이 송파을 갑 지역구 뭐 공천돼서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 이제 뭐 이 송파 옆에 있는 송파을 배현진 의원하고 또 뭐 송파 남매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뭐 잠깐 이제 이용욱 기자가 박 의원 장인이 차규현 전 장관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보니까 충북 음성 뭐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이던데 음성에서 이제 민선 3사기 군수까지 하신 분이더라고요. 정치인 출신이군요. 네, 박수광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음성에서 뭐 대형 농장도 경영했고 그 여담이긴 한데 이게 박수광 씨가 이제 민선 3사기 음성 군수할 때 이제 지역에 라이벌이 있습니다. 보면 정적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라이벌. 네. 1995년에 이제 제1회 지방선거 때 이제 이 민자당 후보로 이제 이 박수광 씨가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그 당시에 무소속 정상훈 후보라는 분한테 밀려서 낙선하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다시 나왔는데 또 정상훈 후보한테 밀려서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나왔는데 당시 정상훈 후보도 나오고 했는데 한나라당 이건영 후보라는 분한테 두 사람이 다 져요. 그런데 이건영 후보가 아마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생겨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민련 후보로 이 박수광 씨가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랬구나. 이후에 재선까지 성공했는데 200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담 나온 게 더 엮기로 새는 얘기인데 이 박수광 전 군수 라이벌이었던 이 정상은 전 군수가 있잖아요. 네. 이분 아들도 이 박정훈 의원하고 같이 동아일보 기자로 거의 연배도 비슷하게 근무를 했고요. 라이벌의 아들이 같은 회사에 연배가 다니고 있었던 비슷하진 거예요. 않고 예.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얘기하시네. 네, 야, 그냥 좀 선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 야 지역 라이벌 아들이 이제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해서 라이벌 되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서 막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 다른 아는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기자 시절에는 아까 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욱하고 성질 부리고 욕하는 스타일 안 했대요. 그런 거 전혀 되게 아니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좋은 뭐 후배들 잘 친가랑 챙겨주는. 뭐 외가도 빵빵하잖아요. 뭐 좋은 집안에 외모도 사실 보면 뭐 좋고 그리고 뭐
이 체격도 좋고 뭐 골프도 뭐 거의 프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골프 쳐가지고 그래서 뭐 이 딱 좋아 뭐 전형적인 이 보수적인 뭐 보수적이라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박 의원이 뭐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 삼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수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이른바 스카이 경력을 갖춰가지고 경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기자대사에서 기자할 때 이미 얘 정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알았대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딱 보면 그렇게 느낌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일보 다니다가 채널에 앵커하다가 다시 TV조선에서 앵커하면서 인지도 쌓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걸 보면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 들었는데 저는 사실 언론사 입사 동기 격인데 잘 몰라요. 그냥 수습할 때 오가면서 인사했던 기억은 있고 저도 그냥 되게 젠틀하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권에 되게 친했던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한번 식사를 했었대요. 이분이 아마 새누리당 반장을 했었나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한쪽 귀를 뚫었더라. 그래서 이게 귀걸이를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의원 나온 거 보고 내가 생각이 좀 틀렸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듣는 얘기는 이분이 이제 송파갑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본인이 그걸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회사 근처에 헬스클럽을 꺼내놨었다. 뭐 이런 이거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뭐 같은 동종 언론사니까 이직을 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아일보 다니다가 조선일보 이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네. 이게 제가 이게 생각보다 걸릴 수 있어서 이거는 제가 사실 이분 옮겼을 때 소문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들은 게 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김준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사내 역학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여기서 나올 때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옮길 때? 옮겨 갔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어쨌든 여기가 사주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불편하게 나왔는데 이쪽 사주 있는 회사에서 받아준 게 되게 의아하다. 그래 의아하죠 보통은. 네, 그래서 네. 그런 설왕설래가 상당히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뭐 한쪽 얘기만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 소신과 달라가지고 동아일보를 다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으로 옮기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성향을 가졌는데 그것도 사주 있는 회사끼리 경쟁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그리고 굉장히 많지가 하나 더 않거든요. 덧붙이면 동아일보 기자들하고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제가 뭐 사실 저희는 잘 그쪽 기자들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동아 기자들하고 어때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가 이 조선하고 라이벌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엔 사세가 좀 차이가 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문화부에 있을 때 모 기자가 그러니까 잠깐만 진짜로 동아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이직을 그래요?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동아일보에서 완전히 미친 듯이 뜯어말려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네. 되돌리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본 거였고 어쨌든 간에 노이즈든 뭐든 간에 박정원 의원 자체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뭔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수도권 전체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이분 어차피 지역구가 그 송파니까 그렇죠. 송파 중에서도 좀 괜찮은 데니까 지역구에서는 크게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계산을 했을 거예요. 괜히 나서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원래 기자할 때도 그렇고 보통 제가 이게 선입견인지는 모르지만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듯하고 절대로 말 심하게 안 하고 되게 네. 젠틀해요. 근데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래서 본인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은 지역구에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쓸 것이고요. 야당 지금 그 구 야권에서는 지금 야권에서는 전사 나오셨네. 뭐 이렇게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계파 분류를 도시적으로 우리가 기자니까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당내에서는 친한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단 예를 들어서 어쨌든 계엄 해제에도 찬성을 했고 나름대로 그 보수지만 보수 합리적 보수 뭐 이런 예. 느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겠다. 물론 여기 물론 이제 울컥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지만 본인의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부고기사 빼고 다 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기자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기사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인가 어제도 또 방송에서 불러서 자기 얘기를 줄줄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본인한테는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감이 사실 김현지 국감으로 막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역할에 충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당에도 생각할 수 점수를 있죠. 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정면 의원 얘기를 하다가 박정훈 의원 얘기까지 왔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건데 생각보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이 여의도에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번 뭐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언론인 출신으로 처음 이제 초선 당선된 사람이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네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16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들이 한 10명 수준들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각각 6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종면 의원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쪽에는 뭐 그 JTBC 앵커 출신인 뭐 이정은 의원도 있고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한민수 의원도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고 뭐 이제 경인 OBS 그러니까 TV 출신 이윤기 의원이 있고 맞아요. 네, 인천 그다음에 지역구에. 양문석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진욱 의원 정도가 있고 국민의힘은 아까 말했던 박정훈 의원이나 뭐 정현욱, 이상희 그다음에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네. 의원, 뭐 조선일보 출신 유영환 그리고 이제 신동욱 의원 저희가 그때 나눴던 신동욱 의원 이분도 뭐 아시겠지만 TV조선 앵커 하다가 박정훈 의원하고 똑같이 그만두고 한두 달 만인가요? 바로 이제 국힘에 직행해가지고 그 TV조선 그 기자협회 지부에서 부끄럽다고 저기 비판 성명까지 냈던 분이죠. 예. 아니 우리 사실은 회사에도 보면 이제 정치권에 가게 되면은 그 굉장히 관성적으로 그 언론에서 정치권 직행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직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중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곱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우리 회사 후배들도 알고 다 알겠지만 저는 그런 데는 좀 근데 사실 제가 네. 기자 정치부에 2000년에 왔는데 그 보여요. 이 사람 할 사람 아니야. 그래요? 예. 보입니다. 보이고 처음에는 그냥 뭔가 알지 못하는 분위기로 느껴져요. 네. 처음에 가서는 그냥 분위기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분들 다 정치권에 갔어요. 그때는 제가 뭐 그 소위 말해서 똥된장도 못 가리던 시절인데 저 선배는 정치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좀 돌아보면 그래요. 기사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안 갔지만 뭐 우리가 뭐 손석희 앵커나 이렇게 막 아주 유명한 그 언론인이면 본인이 애쓰지 않아도 막 영입 제안이 올 거잖아요. 당연하겠죠. 대부분의 언론인은 뭐 유명해 봤자고 그게 과연 끌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론인이 자기가 정치권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밑에서 계속 줄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때로는 뭐 이제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의원들한테. 난 너네 충성심을. 편이다. 아니 의원들이라기보다 당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기사로도 나올 수 있고요. 끊임없는 연락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의원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사를 맞춰줄 수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정치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절대 곱게 볼 수가 없죠.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가졌던 분 중에 실명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없죠. 없는 거죠. 그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계신 분이고 예. 우리 김주선 의원도 비슷합니까? 그렇죠. 뭐 보면 정치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뭐 근데 아까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언론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정치권에 직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뭐 심판하다가 선수로 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심판으로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의심을 되는 하게 거니까. 되고, 그러면 이 현직에 있을 당시에 어떤 그 기사라든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논설위원 같으면 이제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립성이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기존 그 사람이 몸담았던 언론사뿐만 아니라 언론사 전체에 대한 또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줄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인하고 정치인이 유착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언론에서 직업 윤리가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제가 이제 언론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뭐 한 최소한 몇 달 한 시간이 좀 있는 텀을 상태에서 두고 가면 욕을 좀 덜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뭐 의원들을 뭐 그만두고 바로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변명할 여지가 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 지금 뭐 저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이 이렇게 대중의 신뢰를 잃고 이렇게 된 거는 이런 분들 때문에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정치권에서 언론인들을 또 전략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보면은 일단 언론인들 상황 판단이 빠르잖아요. 그 상황 판단이 빠르고 말하는 거 이렇게 긴 보도 자료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정리를 해서 축약해서 핵심을 뽑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제 기사를 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을 막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딱 잡아서 핵심을 말해주는데 좀 다른 분들보다 능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공격할 때 조지는 말도 잘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능적으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언론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언론인들이 이제 주로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언론인들의 한계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깊이가 있을 수는 없다. 넓게 조망하는데 약간 부족하고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그냥 푹푹 들어가고 우리가 임기응변 강하고 그때그때 공격수로 잘할 수는 있어요. 언론이. 그러나 과연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거기에 천착해서 깊이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언론인으로서 구력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그렇게 네.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러긴 좀 어렵겠죠.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정치부를 출입해 봅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카운셀링을 기자들한테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정치의 생리를 좀 배우게 되고 또 그 카운셀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해당 기자를 예를 들면 눈여겨봤다가 천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정치인들한테 들어보면은 꽤나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 기자들도 이게 전 단계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제가 그 출입할 때 제가 사실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모 의원이 저보다도 무식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 의원이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이게 무슨 소리요? 이러는데 나도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중간쯤 나가서 제가 가장 그 열정을 가지고 대했던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의원들이 진짜 막 밥 먹자고 전화 오고 막 둘이 밥 먹자고 와요. 그러면 이제 단둘이? 얘기를 하죠. 친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면 이제 의원님 뭐 저도 어리니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얼마나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연초가 쌓이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정치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일도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를 하고 싶어서 내가 눈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는 게 있고 철이 없어서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언론이 수혈돼서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이 자기 장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걸 잘 파헤쳐서 이번에 우리 노정면 의원처럼? 하려고 한 노정면 의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감시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그래도 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의원이 되면서 의원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수가 쌓이면 그 의원이 되지 말고 내가 기자를 초심대로? 했으니까 초심대로 나는 감시자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면서 선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런 역할에 충실하면서 좀 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카더라 통신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자는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자들을 막 욕을 하지만 저희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더 활동을 하면 이 노정면 의원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은 저희 회사에 나가신 분 중에 그 정치권 영입을 받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그분을 영입받는 과정에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 정치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기자라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뭔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측면만 부각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제가 실제 아니라는 걸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게 그 기자가 당시에 그 정치인한테 높은 정치인이었는데 보여줬던 거는 인터뷰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다른 언론사가 인터뷰를 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같은 날에 그 보도를 내보내는 거 어렵다. 먼저 하고 니네랑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걸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제가 바로 옆에 있던 수화기를 들더니 그분한테 전화를 건 다음에 경향신문이 우습습니까? 그러더니 수화기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아마도 그 높은 정치인은 최근에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언론인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후일담을 들어봤더니 그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주려고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통상의 언론인들은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기꺼이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이런 강단 있게 쓴소리하는 모습을 정말 배포 있게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을 비례대표를 주려고 했으나 이분이 당시에는 거절해서 못 줬다는 얘기를 제가 후일담을 들었거든요. 오늘 네. 이 방송을 본 기자분들 중에 전화기 집어던질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던질 전화기가 자기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일반 전화로 이렇게 던졌지만은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국감에서 또 뜨거운 눈물로 화제가 된 인물이 한 분 계신데 바로 문지석 부장검사거든요. 문지석 검사 어떠한 인물입니까? 사실 저는 뭐 이번 국감에서 이제 화제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이제 안면식도 없고 뭐 모르던 분인데, 보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그 눈물 흘릴 때가 이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잖아요. 그 당시 이제 자신이 이제 맡았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제 검찰 상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고,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이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한테 200만 원 정도 맞아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건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대목에서 흘리는 건 처음 봤고, 이분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뭐 1977년생이고 서울대 졸업한 이후에 이제 뭐 2009년에 인간한 이후에 뭐 중앙지검이나 남부지검도 주요 보직을 두르고 있고, 뭐 최순실 특검에도 파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쿠팡 이 체불 사건 수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3부 국장일 때 했고, 부장일 때 했고, 현재는 이제 광주지검 중요 경제범죄수사단 부장으로 있습니다. 아, 저도 그 국감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다른 검사들하고 출석한 다른 증인 검사들하고 많이 대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약간 진정성이 느꼈던 거는 그 정말 수려하고 이렇게 그런 언변을 보인 게 아니고 초장부터 약간 후달달 떠는 느낌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포인트에 울음을 왈칵 쏟으니까 이게 진정성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법조 그 검사들 행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이 한국 검사 집단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검찰청 해체 법안 통과한 후에 이제 40명 전원이 뭐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그 2022년도에 그 검찰 수사권 축소 때는 평검사가 뭐 207명이가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평검사들이 건의서를 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잘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 앞에 놓고서 이제 뭐 맞아요. 검사와의 대화할 때도 막가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할 때 보는데 한 느낀 건 이런 거예요. 항상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권한이 축소가 되면 그때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검사들인데, 이런 검사들이 이제 자기 그 이익 사회적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회적 뭐 대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검사 집단들의 행태만 보다가 이분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한 것도 들면서 검사들이 평소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과연 오늘날 검찰이 이 지경까지 네.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분이 이제 폭로한 내용 자체가 그 검사 내부에 있는 모순을 드러내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을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검찰청 안에서 있었던 나쁜 일들은 우리가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자들의 폭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검사 옷을 벗고 나가도 변호사를 하면은 전 직장인 검찰청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에 기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안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주변에서 보면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와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도 보니까 아예 옷 벗을 각오를 하신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나가겠노라는 취지로 이제 공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 유명한 검사가 아니었더라고요. 뭐 구경이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자들 전화 다 받아주고, 심지어 자기가 진정서 올린 거 어미전 네. 뭐 이런 거 다 기자들한테 보내준대요. 보내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한 말이 이제 나 너무 억울함이 컸고 제가 근로자들한테 퇴직금 못 챙겨줘서 미안한 것도 있었고, 이게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제 나쁜 사람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뭐 노리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예.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 1도 없다. 그러면서 그 내가 명예회복되면 사직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좀 뭔가 좀 느낌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게 통화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본인이 몰려 있고 좀 되게 긴장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은 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일부러 돌려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극적인 한 거라도 분명하게 상관하게 했다는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모인 사회가 그만큼 경직적인 거예요. 안 찍지는 못하고 돌려 찍어서 한 거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데인데 용감하게 국정감사장까지 나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대화 내용 속에서 자신의 상사였던 사람들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꾸짖는 부분뿐만 아니고 김앤장이나 어떻게 보면 성역을 가져와서 결국은 그 자기가 오셨던 상사가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과 유착했을 수도 있게라는 의혹을 용감하게 제기한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장이기 때문에 나가서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나가서 가질 직장 중에 가장 유력한 데가, 가장 크고 강력한 데가 김앤장이거든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검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김앤장을 굳이 불러와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대형 로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굉장히 좀 용기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검찰 세계를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이번 사건이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긴 한데, 아까 그 진짜 문 검사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아까 그 퇴직금 200만 원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검찰이 이제 흔히 뭐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제 뭐 이른바 이제 검찰이 권력 앞에서 뭐 모른 척하고 이렇게 권력에 이제 붙어서 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권 독점을 하면서 이 검찰이 이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뭐 이른바 뭐 성적 소수자들이나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이게 지금 이제 그쪽 뭐 이 상사들이 이제 뭐 반박하는 논리들이 이게 뭐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앞서 그 17건인가 이거는 다 무혐의 처분인데 왜 이걸 맞춰야 된다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진짜 검찰이 다른 뭐 무슨 뭐 비리 수사 아니면 뭐 이 정치인들 잡아 족치는 것을 하는 정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의가 있고 이러면 17건 이런 게 무혐의됐다는 거를 불기소 처분 이유로 드는 게 아니라 수사를 좀 더 해가지고 진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지금 문 검사가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무튼간에 그런 검찰 사회의 단면을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국정감사 중에서 단연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 있다면 우리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소속 최혁진 의원 아닐까 싶은데, 최혁진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일단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주로 이제 그 고향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 운동 영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정치권보다는 이제 사회적 협동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좀 이력이 좀 다채로워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 가려고 하시는 그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민주당하고 연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력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 그 대선 때는 근민사회당 후보를 지지했고, 2012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서 일도 하고, 2014년도에는 역시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남경필 경기지사 인수위 사회통합 소위위원을 하고요. 아 진짜예요? 네. 저도 몰랐던 이력을 좀 듣고 그다음에 있는데 2015년에는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위원회 임명되기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네. 뭐 어느 쪽이 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당, 뭐 새누리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2017년 1월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었고, 워낙 이번에 이분이 이제 튀시잖아요. 튀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니까 서강대 정외과를 나왔길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서강대 정외과 나온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학교 같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을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첫 번째 분은 되게 의외다 그러면서 운동권이었는데 총학활동을 하긴 했는데 되게 진중하고 좀 차분했다, 말이 많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대학 동기 심지어. 그런데 자기 동기들이 다 왜 저러냐, 지금 상황이 네. 놀랬다. 그러니까 전사가 아니래요. 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지하고 차분하고 정말 조용했다. 그래서
내성적이고 얌전했다. 이게 다 일관된 얘기였고요. 그렇구나.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옷차림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게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얘가 강원도 출신이라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니까 좀 꾸미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그래서 야상 같은 거 입고 머리도 쭈뼛 세우고 다니고 정말 말이 없고 조용한 친구였다. 되게 진지하고 진중했다. 그 동기들이 다 왜 저래 막 거의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그 말주변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학생 운동할 때 뭔가 연단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호령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비서관을 지낸 분하고 이제 좀 그분한테도 통화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네. 아 조용히 있다 가셨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조용히 하더라고요. 있다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조용히 있다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고 빛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여기로 이렇게 또 갔는지도 굉장히 일단 궁금해지는데. 정치권에 들어가서부터 좀 시끄러웠죠. 이제 기본소득당 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비례를 받아서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난 민주당에 남겠다 하니까 네. 또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남다른 기상을 보이신 분이죠. 아니 그야말로 이제 눈에 띄는 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도 사실 한번 모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합니다마는 최혁진 의원이 말 잘하기로는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검증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언행의 그런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그 외관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능하고 목소리 딕션도 굉장히 명확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소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사위에서 뭔가 지금 큰 거물이 탄생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걸맞지 않은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 언론에서 주목했던 게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사위로 새로 배치돼가지고 야당 간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법사위 전체회에서 왜 뭐 초선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니까 이제 그 당시 그걸 두고 이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의원이 최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성량 엄청 좋게 이야기하면서 뭐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면서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이다 발언으로 평가받으면서 뭐 언론에서 주목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출연을 하셨고 그래서 뭐 그때 상당히 뭐 나경원 5선 나경원 잡는 초선 뭐 최혁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뭐 달아가지고 많이 이제 유통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분이 보니까 이제 나경원 방지법도 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회의 중에 막말이나 욕설, 고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회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분이 이 국회에 들어온 게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승계받아서 들어온 게 6월인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로 이제 들어갔던 게 보니까 이게 저기 이준석 의원이 왜 그 주식 투자 하다가 그러면서 빠진 자리에 들어와서 9월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자유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게 주목을 딱 받으니까 아 이걸 그대로 좀 오버슈팅을 밀고 한 것 같다. 가보겠다고 예.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저기 뭐 저도 이제 유튜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조요토미 히데요시 발언들을 이제 하시던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국감에 들고 나오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떠악했던 게 이게 김건희 그 계부 김충식 씨 이야기 들면서 이분이 일본하고 관련이 있고 통일교와 관련이 있어서 일본 왕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우리 또 김준호 선배 일본 전문가시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얘기 하니까 또 그 최혁진 의원이 그 나경원 의원 그 부근 되시는 그 김재호 판사 거기 춘천에 가서 질의를 하면서 저기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있는데 그 김충식의 내연녀를 소개해줬다 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김재호 판사가 이제 나경원 언니 없사 그러니까 사촌 있지 않냐 하면서 이걸 또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분이 되게 귀신 같은 어떤 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 되게 싫거든요. 제가 그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국감에서 조희대와 아이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그거 나름 좀 다른 분들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조희대와 아이들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뭐 아니 지가 대선에 개입하고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죠. 법관 독립만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최혁진 의원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 많겠죠.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좀 약간 중간이란 뭐보다 어떤 분들한테는 조희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가 지금 희생이 되고 있다는 식의 어떤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측면을 지금 최혁진 의원이 제공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저기서 저렇게 했어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혁진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의원들하고 물어보면 되게 좀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런다고 민주당 보내주는 거 아니야, 받아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상임위장 밖에서 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좀 약간 진심은 알고 뭐 그러겠지만 네. 조금 좀 오버를 하신 게 아닌가. 아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최혁진 의원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정치인 어쨌든 간에 국민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쇼맨십이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신 타깃과 대상을 잘 골라서 이제 정교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국회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왜 그랬냐고 하면 할 말은 없어지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유심히 본 부분은 그 옆에서 주진우 의원 얘기할 때 이렇게 딱 자세 돌려가지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요즘 민주당 사람들 따발총을 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제 공격의 중심에 서가지고 최전선에서 싸우는데 그런 공격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약 올리는 듯한 행위 연출을 하는 거는 그 사람도 굉장히 성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주진우 의원이 그 상황을 알고 화도 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그 게임의 요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최혁직만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는 한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너무 넘어가지고 내용적으로 뭔가 난해하거나 해석이 어렵거나 혹은 이렇게 엉뚱한 사실을 갖고 와서 경강부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겠지만 이런 식의 인물이 정치권에 한 명쯤은 또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요. 예. 또 목소리는 좋으세요. 그러니까 최 의원 이제 보니까 뭐 최근 뭐 4개월 만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기 마감을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진우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윤석열 불법 게임 반상회를 그냥 옹호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저기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미운 놈 한 대 때려주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심정을 이제 최 의원이 대변해 가지고 이렇게 불꽃 응시 이렇게 짝짝을 보면서 있고 이러니까 야 속이 시원한 거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약간 야 그러면 이대로 그냥 주진우 계속 밀착 마크하면서 저 이상 소리 할 때마다 이렇게 째려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고 최 의원이 그때 나경원 의원 그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꾸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팩트에 기반해서 말하는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말은 좀 최혁진 의원도 새겨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가 11월 6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꽤나 긴데 앞으로 남은 기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일단 뭐 쟁점은 많아요. 일단 법사위는 일단 내란 종식하고 진상규명법 검찰 개혁이랑 법원 개혁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행안위 같은 경우는 행안위 가방위는 이번 해킹, 그다음에 이제 화재 사건, 국민 안전 이제 캄보디아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외통위는 뭐 재외국민보호 역시 이것도 뭐 캄보디아 얘기했죠. 그다음에 국토위는 지금 부동산 대책 나왔으니까 집값하고 뭐 민생 안정, 산자위 기재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세 협상 맞아요. 거의 네. 왔으니까 이제 대책 마련과 이제 철저한 그 대책 마련을 추구하는 이제 국회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은 많은데 언제까지 이러실지 이런 것들은 좀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은 김현지 그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출석을 해도 논란이고 불출석해도 논란이 되는 건 맞다고 봐요. 뭐 출석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야당에서는 답을 하면 다른 식으로 끌고 갈 거고 또 출석 안 하면 뭐가 그래서 그러냐.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데 이제 여기서 다만 김현지 실장의 그 국민의힘의 공격은 진짜 금도를 넘은 거죠. 아니 그럼요. 모든 게 다 네. 김현지라고 하면 김현지가 김건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현지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때 이재명 대통령 주변을 탈탈탈 털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억울하다 얘기도 나오지만 어떤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트집이 잡혀서 들어갔는데 김현지는 여기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털어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변 관리가 무진장 깔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만 있었던 거예요. 음지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립된 스타일을 택했는데 이게 이제 성남시장 할 때까지는 근데 경기지사 이제 대통령 이렇게 하니까 노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노출이 되고 본인이 좀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꽁꽁 숨어 있을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트집을 잡히는데 국민의힘에서 트집 잡기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안 나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측근이지만 대외 활동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스타일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 온갖 유치한 지금 의혹들이 많은데 근데
본인이 이제 대외 활동을 안 해봤으니까 상임위 같은 데 나와서 이걸 다큐로 받으면 이게 트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네.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분명히 금도를 넘었는데 김현지 지금 실장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자기가 이제 해온 스타일도 있고 트집을 잡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잡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겠죠. 계속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는데 국민들은 그럼 뭐 그냥 공격하기 좋잖아요. 그럼 맞아요. 왜 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김진우 선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도 이용 선배랑 좀 비슷한데 사실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말했던 것처럼 김일성 추종 세력 이야기까지 하고 뭐 박정훈 의원 이야기했지만 심지어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뭐 김현지 여사라고 하고 뭐 새로운 부유제로 시대라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인신공격이죠. 그렇죠. 완전 오버죠. 그런 부분들을 이 어느 순간 이제 국민들도 판단을 내리긴 할 건데 그거 무관하게 민주당이 이제 당초 이제 총무비서관 시절에 물론 이제 그게 인사가 있었다고 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긴 하지만 김현지 당시 비서관 운영이 출석 두고 약간 대응이 조금 미숙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요구하는 무슨 뭐 상임위 6개 출석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29일인가요? 그 운영위 네.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회 질의에서 본인이 이제 뭐 이런 의혹뿐이 아니라 이제 의혹이 아니라 이 이제 뭐 새 정부 출범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총무비서관이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좀 그런 좀 효율적인 국정 운영 뭐 출석 여부들을 좀 이렇게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제기한 것 중에 보면 학력도 틀려. 그렇잖아요. 박원석 의원이 나중에 제대로 공개하고 나서 여기 알려진 거지. 뭐 김장겸 의원인가요? 엉뚱한 대학 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뭐 경력도 틀려. 예를 들면 경기동부연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어떻게 모해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장외에서 제기한 얘기들 중에 합리성을 띈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딱 뭐, 하나만 예. 말하고 싶으면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경기동부연합 김일성 추종 세력 좋다 이거야. 근데 네. 그 박정훈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기 전두환 쿠데타하고 경기동부연합하고 누가 나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그런 생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현지가 나오게 되려면은 의혹 제기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타당하고 그래서 김현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다짜고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석 동의를 못 얻는 게 아닌가 싶는 것이고, 자 이건 약간 별개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참모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김현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돌아온 답이 제초제를 제초제. 자기들끼리는 제초제라고 부른대. 왜냐면은 이재명 주변에 암약하는 잡초 같은 놈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옛날부터 꾸준히 해와가지고 그 별명이 제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잡음이 없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법 처리 같은 거 시도들에 대해 가지고도 방어를 잘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을 대체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흠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뭐 상당히 좀 사람들이 함께 엮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밥값을 했나 이런 그 밥값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뒤져보니까 이제 뭐 노정면이 밥값한 노정면, 밥상 머리 뒤엎은 박정훈, 국감이 다 파행됐잖아요. 그 다음에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했는데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주진우, 나경원만 패니까 네. 그 반찬만 먹어서 편식한 최혁진 뭐 이 정도로 좀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듣다가 제가 한 반찬만 팬다 뭐 이런. 비속어가 떠오르면 준합회라는 얘기를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네. 이용수 선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예시조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데 없네. 정치권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튀는 발언이나 은행으로 주목받는 인물들이 오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네. 한 방 노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회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유튜브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옥 기자, 김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